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와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3년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가 편의점에 찾아와서 살해 협박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한 놀이터에서 90대 노인이 9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피해 아동 부모는 가해자가 고령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시간은 너무 짧아서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가 이 벤치에서 가방을 도둑 맞았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도둑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방 들고 튀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탁 CCTV에 잡혀버렸습니다. 현금 50만 원이 든 1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이걸 들고 튀었다는 거죠. 자, 가방 주인이 고작 5걸음 앞에 있었는데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왜 그러고 살까요? 자,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겠죠?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박지은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간대 옮기고부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신 광주의 조오수님, 10년 넘게 풍으로 고생해서 집에만 있는 엄마 사순 씨, 사바는 유일한 낙이랍니다 하신 고준호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정순 여사 생일입니다. 이 여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반에서 축하해주세요 하신 김채은님, 아픈 와이프 만나서 평생 고생한 우리 신랑 조종구 씨 36주년 결혼기념 같이 축하해요 하신 이순옥님, 오늘 우리 아가 서하랑 100일이에요. 건강하게 자라다 오 하신 서원대 김나리 부부님, 포항의 이춘자 임영주 모녀님, 재준성님, 김금영님, 박정화님, 서정우님, 김지혜님, 최정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죠. 격해지는 고래 싸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뉴진스 소속사 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이 경영권 분쟁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쭉 이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현재 뉴진스 멤버들, 그 멤버들 부모님까지 등판했어요. 네,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뉴진스의 일부 팬들이요, 용산 하이브 사옥 앞에서 하이브 소속 뉴진스를 지지한다면서 트럭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진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우려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의혹이 나온 직후에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이 민희진 대표 측에다 이거 문제지 않냐, 하이브랑 논의 좀 해봐달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들은 하이브 측이 면담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 태도가 좀 무성의하다고 느껴서 멤버 부모들이 거절했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게 어디까지 정확한 사실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일릿이 우리 뉴진스, 우리 아이들을 카피한 것 같다 라면서 뉴진스 멤버의 부모님들이 저렇게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하이브 측에 뭐 좀 답변을 요구했다 이런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방송 직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측에 감사 질의서 답변을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이 어도어가 하이브의 이제 자회사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감사를 하이브가 할 수가 있습니다. 6시까지 감사 답변서를 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민희진 답변했던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가 만약 공개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형사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데 대충 들어있는 내용은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어떤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거, 그 지금도 얘기했던 거, 아티스트 부모들한테 해유 작업 같은 거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전해진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는 다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추후에 민희진 대표의 입장 표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거 계속 전해드려. 자, 유영재 입 열었답니다. 자, 배우 선우은숙 씨와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 씨, 그동안 별의별 소문에도 입을 닫고 있었는데 특히 전처형,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 언니를 성추행했다는 그 의혹. 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지워지지 않을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은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방금 들으신 지금 들으신 이 녹취가 담긴 영상도 갑자기 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유영재 씨가 그 유튜브 통해서 해명한 내용인데요. 결국 골자는 3가지입니다. 먼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것처럼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내게 씌웠다. 법적 다툼을 예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선우은숙 씨 처음 만난 날 2번 결혼했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동거 사실혼 양다리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2번째 이혼 후에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는 말 안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이혼 협의서에 약속한 비밀 엄수 합의를 지켜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말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 영상은 돌연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선우은숙 씨 반응은 뭐 거의 황당하다 이런 거였는데 왜 갑자기 삭제를 했을까요? 뭐 법정 공방 이걸 좀 염려했던 걸까요? 사실 이 영상, 이 녹취록 같은 것이 나오고 오히려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럼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면 없다. 있는데 오해다면 오해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아니라 무슨 프레임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거. 선우은숙 씨 측에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다라는데 그 내용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뭐 어쨌건 성추행의 고의는 없다라는 취지의 변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유영재 씨 측에서 뭐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다라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텐데 이상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이 좀 많았고 그리고 아까 법적 다툼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이거든요. 예. 고소됐으면 본인이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피고손이신 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다툼이라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로 뭐 맞고소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주포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위자료 청구를 하든지 이런 게 법적 다툼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사실혼 관련해서는 가만 들어보면 그 2번째 이혼 이후에 이성을 안 만난 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였었던 적은 없고 그리고 선우숙 씨 만나기 전에 정리가 끝났다 이 취지인데 선우숙 씨 측에서는 정리 끝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그러면 그거는 부정행위가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사실혼인지 여부가 명확하다라는 것이 이쪽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다 보니 유영재 씨가 좀 저 내용 자체를 삭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버스에서 음란 행위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고 제보를 주셨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홀로 앉은 남성 외투로 아래를 가리고는 한 손으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사람들 다 저렇게 지켜보는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 오 교수님, 저는 원본 영상을 봤거든요. 그 덕분에 저녁을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저게 이제 4월 23일 어제 오후 3시경에 서울 강서구를 다니는 그 시내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자가 이제 버스에 탑승을 했을 때 이미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자리 승객이 하차하고 이 제보자 되시는 분이 자리를 옮기려고 주변을 딱 돌아보는 그 상황에서 바로 저 장면을 갖다가 목격을 한 겁니다. 예, 바지 바깥으로 본인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놓고 음란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2명이 탑승해서 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남성 뒤쪽에 이렇게 앉으니까 그때서야 자기 그 아래를 갖다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이렇게
그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이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서 강서구 영일고등학교 인근에서 하차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제보자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저걸 찍어서 올려주신 그 이유는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오후 3시니까요. 버스 CCTV를 관할 경찰에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잠재적인 그 강서구 시내버스 음란남에 대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옷차림새 잘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인점포 상습 절도범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가게 안을 저렇게 맴맴 돌고 있는데요. 매대 안쪽으로 가더니 매대 안쪽으로 가더니 허리는 푹 숙이고 물건을 챙겨서 들고 계산대로 갑니다. 자, 키오스크에 하나씩 갖다 대지만 잘 보시면요. 화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코드가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괜히 텅 빈 화면만 쿡쿡쿡 저렇게 누르더니 물건 모조리 챙겨서 바깥으로 갑니다. 저런 쓸데없는 발연기 해봤자 사장님들 속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훔쳐간 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CCTV 상으로 좀 어설프게 머리 쓰는 게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지난 3월 말에 경기 이천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보자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 찍는 척하면서 계산 안 하고 아이스크림 들고 수신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고 하고 한 번 올 때 많으면 몇만 원어치를 훔친 적도 있어서 최대 한 3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 당시에 좀 지나서 무인 매장에서 절도범 붙잡혔다 이 소식을 듣고 저 남성이 잡혔구나. 그래서 안심을 하셨었대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담당 형사가 저 영상을 딱 보고 얼굴 보자마자 하고 알더래요. 절도 말고 다른 범죄로 이미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최근에 이 남성 붙잡히고 사과와 함께 피해배상도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영상 올린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달려보죠. 남편의 달달한 플러팅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연. 제보자는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남편을 둔 가정주부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어느 날 남편과 부하 여직원의 달달한 통화 내용을 듣고 그 녹취를 풀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제발 이거 좀 판단을 해달라 말이죠. 대체 그 통화 내용이 뭔지 오늘은 특별하게 푸처극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직원 역할의 이자연 기자, 부장님 남편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레디 액션! 아이고 대리님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회사 오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자연이는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글쎄. 부장님이 나 좋아하는 거? 그건 아니지. 그 다음 주 점심시간에 같이 커피나 한잔 해요. 아이고 그거 좋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통화 이후에는 그 뒤부터는 약간 기름기 빠진 업무 이야기만 이어지다 끝났더라고요. 녹취록상에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6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부장님 남편입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통화 녹음을 왜 듣고 난리야? 부부간에도 엄연히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녹취를 풀어서 그걸 또 방송국에다 보내? 야, 그리고 이자연 대리걔 나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남매 같아서 서로 장난치는 거고. 업무 얘기할 때는 얼마나 진지한지 너도 봐서 알 거 아니야. 혼자 소설 쓰지 마, 이 동그라미.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장님? 예. 자, 다음은 사연자 안에 자연이는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말투 내가 15년 전 너랑 연애할 때 들은 이후로 네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다 필요 없고 박지훈, 너 이 깨물어. 한 대 맞자, X. 자, 백 변호사님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애매했어요. 저도 이걸 동그라미 할까 X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좀 확실하게 비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원래 이 남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아마 제보자분이 이거를 사건 반장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이자연 대리하고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니까 보낸 거란 말이죠. 원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와이프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도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오해할 만한 상황은 연출 안 하시는 게 이게 뭐 둘 사이 무슨 관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건 좀 도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글자 활자로 돼 있는 것만 보고는 이게 뭐 좀 느낌이 안 왔었는데 이 두 분이서 연기하는 걸 보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야, 이거는 이게 진짜 그렇게 상당히 연기를 잘했구나. 애매하다. 예.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짐이 보일 때 이제 싹을 좀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이런 얘기했죠. 그 앵커께서 설명하실 때 자기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약간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좀 심정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부장님. 네, 저는 뭐 제가 이걸 해서가 아니고 예.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거든요.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저는 이게 딱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거요? 중간에 보고 싶다 이 말은 뭐 부적절하긴 한데 중간에 부장님이 절 좋아하는 거 그거 얘기했을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다른 의도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드러난 거에 따라서는 바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냈기 때문에 아마 보고 계시다면 조금 이건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예. 아까 바람인지 애매하지만 부적절하다고 어. 했잖아요. 그 박준 변호사 집에서 이게 다른 뭐 저기 그 여자분이랑 이런 식으로 통화해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전화를 안 합니다, 저는. 네. 밖에서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네, 일단 군산 사는 남원땡님이요. 와, 저런 대화를 한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하셨고요. H마토님, 바람까진 아닐지라도요. 저런 플러팅 자체가 기분 나쁘다 하셨습니다. 엘리킴님도 업무 이야기는 꼼수고요. 애초에 저런 티키타카가 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하셨고요. 료사님, 이거 썸 타는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고양이들이 알 수 없는 근육병증을 앓다가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이 동물단체에선 특정 사료를 의심하고 있고 정부도 원인 조사에 나선 걸로 아는데 자, 안소연님께서 키우던 양이 은하, 지금 보시는 전 양이 은하도 오늘 같은 이유로 병원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답니다. 어떤 사료를 먹은 뒤에 간 수치가 폭증하면서 심장 기능 저하, 급기야 폐에 물이 차올라서 사실상 질식해서 죽었다는 거죠. 지금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은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던 은하,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급사를 하는 건지 안소연님을 비롯한 많은 반려묘 가족들,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료 문제인 건지 빨리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와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3년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가 편의점에 찾아와서 살해 협박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편의점 사장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이게 좀 꽤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코로나 한창이던 2021년 12월쯤에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경북 영천에서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바로 옆집 살던 50대 남성 한 명이 편의점에 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 아내가요, 마스크 안 쓰시면 못 들어온다, 좀 쓰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들은 남성은 편의점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갔고요. 그렇게 그냥 가시나 보다 했는데 2개월이 지난 2022년 2월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다시 찾아왔는데 역시나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편의점 보고 있던 이 제보자 아내한테요, 오늘은 어떻게 물건을 좀 팔려는가 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들어오더니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이 제보자의 아내에게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참다 못해 신고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남성의 행패 더 심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방해죄를 신고를 하고 그날 남성이 편의점에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편의점 앞에 있던 테라스에 흰 우유를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것도 역시 업무 방해죠. 그러니까 제보자 아내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주먹질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보는데 남성이 제보자 아내를 2차례 세게 주먹으로 때리고 또 제보자가 말리니까 제보자에게 11차례 정도 주먹질을 또 했다고 합니다. 폭행 후에 이제 저 남성은 사람 때리고 그냥 집에 갔고 제보자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폭행으로 제보자 아내는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까지 가게 됐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제보자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저 편의점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을 봐야 하니 10시까지 영업한 후에야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국에 그 지침이 있었으니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던 건데 그 얘기가 저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자, 지금 들으신 이 만행만 해도 충분히 어질어질한데 제보자께서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시냐고요? 예? 잊지 마라. 욕 난다. 욕하지 마시고 저 협박. 너 왜 자꾸 나한테 협박을? 아니 내가 언제 삽을 왜 갖고 나오시는데? 왜 그래? 진짜. 왜 나କୁ 때리려 그래? 아니 내가 언제 왜 삽을 갖고 나오시는데? 와. 진짜 너희가 일가족 몰살이라는 뉴스를 듣게. 교수님, 일가족 몰살이랍니다 지금. 저게 그냥 입으로 내뱉을 정도의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제 남성이 삽을 들고 와가지고 살해 협박을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남성이 자신의 차가 그 스타렉스라고 약간 그 승합차 같은 것인데 그걸 편의점 쪽으로 주차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주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이 차 때문에 저게 편의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주인 되시는 분은 이 차를 갖다가 주차장에 좀 대달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주차 금지 표지판을 갖다가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제보자의 한마디에 집으로 들어가서 아까 사파에 나왔던 그 삽을 들고 나와서 협박을 했는데 그때 반말에다가 욕설에다가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살인 난다. 일가족 몰살 뉴스 볼 거다. 이런 엄청난 그런 그 협박을 한 건데요. 이게 전부 다 CCTV에 찍혔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성을 거기에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주차금지 표지판 손잡이를 그라인더를 들고 와서 잘라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충격적으로 옷을 갖다 홀딱 다 벗고 그런 상태에서 나왔다는데 이 집에 그 딸이 당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차를 거기다가 주차시키고 뭐 협박을 하고 옷을 벗고 나와서 그 집 딸이 있는데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 고도로 계산된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신고해야죠. 당연하죠. 접근 금지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형사로 하는 거 좀 피해서 소극적으로 아마 내용 증명을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좀 그런 거예요. 가게 방송 볼륨이 너무 크다. 불안감을 야기한 거 아니냐. 아니 누가 누구한테 내용 증명? 그 남자가 제보자 쪽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가게 광고창에 노란빛이 본인 집 창문 넘어오니까 불편하고 불쾌하다. 가게 통창으로 인해서 본인 사생활이 감시받고 있는 것 같다. 가게 냉방 실외기에서 열풍이 본인 집 대문 향해 있으니까 불편하고 불쾌하다. 등등의 이런 어떤 내용 증명을 12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본인이 직접 적어서 뒤에는 뭐 한자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또 심지어는 아들이 군에 있는 상황인데 아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아들이 통행을 방해했다, 위협했다 이런 내용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봤을 때는 이 모든 내용 증명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분이 저희한테 제보 주셨을 때 그 첫 문장이 이겁니다. 고민했습니다.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서 제보합니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3년 전에 왜 굳이 그냥 마스크를 쓰라고 했을까? 본인 탓을 하고 계세요. 제보자님 얘기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지침대로 따랐을 뿐이잖아요. 우리. 근데 3년을 이렇게 괴롭힐 거란 생각을 못했죠.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래 후회하겠습니까? 마스크 괜히 그 얘기했다. 파출소 신고한 그거 기록만 띄도 한 20번은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참으셔야죠. 형사사건 안 됩니다. 참으세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죽으면 저희하고 집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이면 이게 해결되겠네요. 내가 오죽하면 형사한테 그 말까지 했겠습니까? 아니 저 지경인데 뭘 참아요? 참기는.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그 피해자 보고 참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가족 동의가 있어야 된다. 무슨 가족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도 이제 그 가서 뭔가 어떤 호소를 했는데 역시나 참으시라. 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4월 23일에 이 남성이 지금 이제 이 범행 자체가 현재 진행형인데 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3개나 갖다 놔가지고 이 제보자가 신고를 했는데 사실 저게 앞에 저런 식으로 버팅기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영업방해죠. 예, 영업방해죠. 그리고 거기가 자기 땅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출동한 경찰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가서 사과를 해라. 네? 그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시라. 친하게 지내시라. 그리고 술이라도 한 잔 사가서 좋게 지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동안 3년 동안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박 변호사님 사모님을 어떤 놈이 이렇게 뺨을 팍 해서 폭행을 했어. 네. 그 인간한테 가서 사과하고 싶으세요?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거나 옮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나이가 있죠. 젊은 나이면 뭐 취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편의점에 가족 생계가 달려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3년간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내 아니면 가족들한테 해코지 할까 봐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CCTV만 계속 보고 있답니다. 혹시나 불을 지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하고 제보자 아내가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영상이 지금 사모님 뺨을 푹 때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리는 남편분을 또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백 변호사님, 네. 더 충격적인 게요. 오늘 제보를 하신 오늘만 해도 벌써 4번을 저 인간하고 마주쳤답니다. 그 자체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 저 남성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패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벌여왔는데 단 한 번도 감옥에 가진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처음에 그 뺨 때리고 뭐 했던 뭐 폭행, 상해 관련해서도 약식 기소,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한 4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게 있고, 그건 아마 저 형사 조정 절차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삽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특수협박, 그 벌금 15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또 뭐 절단기로 뭐 자르고 그 재물손괴 벌금 40만 원. 그 뒤에 또 한 번의 재물손괴 벌금 70만 원. 그리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재물손괴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손해배상으로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거의 변호사급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벌금 내가면서 아마도 또 저 사람이 신고해서 내가 또 폭주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 경계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잘 보내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장을 또 접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는 다 단편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저 모든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간주를 하고 또 지금 이 사건 반장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자세히 정리된다면 예.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피해자분들하고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엄마는 놀이터에서 놀던 9살 딸을 데리러 가던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딸이었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딸이 내뱉은 첫 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나 혼내지 마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건데요.
엄마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혼내지 않겠다 얘기하며 다독였습니다. 딸이 머뭇머뭇 힘겹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딸이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날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도 억장이 무너지는 또 소식입니다. 40대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어요. 네, 지난 20일 대낮에 그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단 9살 난 딸이 있는데요. 전날 다른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인 사건 당일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 놀이터에 있는 흔들의자 거기에서 서로 밀어주고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명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잘 타네 칭찬도 하고요. 조심히 타라 걱정 섞인 말도 합니다. 그러더니 인근 벤치에 앉아서 그 벤치 옆을 툭툭 치면서요. 얘들아 이리로 와봐 하면서 부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오라고 하고 부르니까 뭔가 할 말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어서 들어보려고 그 벤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좀 와봐. 했더니 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여기 앉아봐 하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이 딸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너는 내 딸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9살 여자아이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딸이 정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피했는데 근데 혹시 자기가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또 같이 있잖아요. 예. 저 아이들이 더 나이가 어린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좀 이 딸이 의젓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더 어린 동생들도 성추행을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데리고 나와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덜덜 떠는 목소리로 엄마 혼내지 마라고 하면서 놀이터 안에서 처음 본 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엄마 아빠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그 걱정에 아직도 눈물이 나신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9살 딸 아이는 전날 파자마 파티를 했다 그랬잖아요. 파자마 파티를 했던 아이 집으로 일단 도망쳤고 그 집 아빠에게 지금 이 바깥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그 집 아빠가 곧바로 뛰쳐나와서 이 할아버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90 넘은 할아버지가 날 성추행했는데 딸의 첫 일성은 엄마한테 한 첫 일성은 엄마 나 혼내지 마였어요. 날 혼내지 말라고. 그 어머님이 놀이터 인근을 그 노인이 걸어가는 걸 보고 딱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줄줄줄줄 털어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증조 할아버지 뻘. 자, 박 변호사님. 자, 다른 아이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붙잡은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본인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1930년생이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93살이죠. 93살이고 이 자기 이제 아이가 보면 아이가 피해 부모 얘기로는 만 9살입니다. 그래서 93살이고 자신이 6세 자식이 있고 손주도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93세인데 저런 상황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93살 남성이 9살짜리 여자아이를 두고 아이고 내 딸 같다 하면서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 경찰이 온 뒤에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소란을 피웠대요. 어머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남자 경찰관 분이 가해자를 잡고 있을 때 그때도 의자에 앉아서 계속 어허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얘를 불러와봐라 뭐라고 하는지 계속 뭐라 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지팡이로 삭대질하면서 그러니까 경찰관님이 조용히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입 다물라고 그러는 거죠. 그 노인이 얼마나 진상짓을 했으면 경찰마저 아이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이제 이 딸한테는 내가 딸 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신체 부위를 만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막상 따보니까 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애를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러는지 들어봐라. 이거 2차 가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소란을 피우니까 정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까 그 경찰관이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이 사실 90세 먹은 사람한테 입 다물으라는 게 샷더 마우스라는 뜻이거든요. 욕이죠, 그건. 예, 욕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일이 커졌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을 내세우면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상대의 정신을 갖다 빼는 전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경찰이 이거 사건을 갖다 수사 중에 있는데 이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겨 있지 않는다라는 왜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CCTV 장면이 시간대별로 찍힌 사진을 봤는데 이 CCTV에는 놀이터만 가까이 찍히고 벤치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옷 색깔로만 식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할아버지의 등과 이 아이들 다리 정도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딸은 당시 현장에서 어머니가 바로 지켜보는 거기에서 여경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구랑 있었고 누가 그 장면을 봤고 그 할아버지라고 제가 용어를 쓰기가 싫은데요. 그 노인이 뭐라고 했는지 진술을 갖다 또박또박 했다라고 하고 또 같이 있던 아이들도 그 당시에 그 남성이 성추행하는 모습을 갖다 자기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딸이 입고 있던 옷은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경찰서에 넘겼고 국과수에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입었던 옷에 이 남성의 DNA가 묻어 있다면 그건 손을 댄 것이 확실하니까요. 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 9살 이 여자 아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님이 직접 따님의 상태를 전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는 상태이고 낯선 사람이 무섭다. 병원에 가는 길에 노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 빨리 하루빨리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선처도 합의도 다 필요 없고 공탁금을 원치도 않아요. 그냥 저는 징역살이를 하다가 자식들이 다 그 일에 대해서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머님이 전하는 아이의 상태를 보면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불안 증세에 보여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요. 게다가 비슷한 사람들, 노인들만 보면 너무 무서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역시도 한 10대 후반부터 결혼 전까지 성추행 당한 기억이 7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오래전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 트라우마가 여전한데 세상에. 그럼 우리 딸은 9살 딸인데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 싶어서 엄마로서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인데 어머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요? 가해자의 나이입니다. 가해자가 93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도 불응하고 혹시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고령이라는 요소가 감형 요소가 될까 봐.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처, 합의 이거 전혀 생각 없고 징역형을 살게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아동 성추행, 그러니까 아청법상 아동 성추행은 형량이 높긴 합니다. 예. 일반 강제추행보다는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저 고령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단은 뭐 증거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만약에 DNA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유죄가 되는 거는 크게 이제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거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답은 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유죄가 나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그 피해를 입은 뒤에 첫 반응이 엄마 나 혼내지 마였다잖아요. 네.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 자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꼬마 녀석도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엄마한테 나 혼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뭐 사실 이 노인 같은 경우는 나쁜 마음 먹고 그런 행동하고 난 이후에 뭐 딸 같았던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하늘에 별같이 많은 이 어린 그 여자아이가 이제 사람을 갖다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 딸아이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부르는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이가 생각했을 때 혼자도 아니었고 놀이터고 또 열린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딱 본인이 봤을 때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을 당할 줄은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것을 그 계기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노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노인들에 의한 범죄도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90세 이상 되면은 아 설마 이렇게 하는 그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90대 노인이 저 짓을 했으면 그동안 그 기나긴 세월 얼마나 많은 저런 비슷한 짓을 했을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혼자 돌보고 있는 30대 여성 최 씨.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고 독박 육아에 점점 지쳐만 간다는데요. 남편이 발벗고 나서줘도 힘들 지경인데 이것저것 타박만 하고 아들 셋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인지 최 씨 앞에서는 당당하기만 한 남편.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를 낳아다 키우다 보면은 100일의 기적이 찾아온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자, 100일 정도 지나면 아이의 이제 수면 시간도 길어지고 엄마 아빠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속 주인공에게 100일의 기적은 남의 얘기랍니다. 네, 결혼 3년 차 30대 여성 최모 씨의 사연입니다. 맞벌이였는데요.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직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출산 이후에 지금 막 100일 지난 아들 쌍둥이를 혼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친정어머니는 또 무릎 수술을 하신 상태여서 그 양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출근이 기본이고 뭐 이른 저녁이면 퇴근을 하긴 하는데요. 일이 많아질 때도 있어서 이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최 씨는 그 말씀하신 100일의 기적 그것만 간절히 바라면서 독박 육아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고요. 점점 지친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어떻게 혼자서 키워? 그렇죠. 이게 2배가 아니고 3배, 4배로 힘이 드는데 출산 전에 이미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100일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있어요. 남편이 거의 육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애들에 취해서 거울도 못 보고 뭐 화장실도 편히 한번 못 가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밥 줘. 뭐 그러고 그 방법 없다고 하면 나도 밥 못 먹었다면서 남편이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설거지 또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하면 투덜투덜 억지로 일어나서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 쌍둥이가 아니라 삼둥이잖아요. 삼둥이. 삼둥이죠. 근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맞벌이였는데 이제 퇴근해서 딱 늦게 오면 일단 안 씻습니다. 그럼 이제 씻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씻으라는 잔소리를 한 10번쯤 해도 안 일어나면 그때서 이 제보자인 최 씨가 남편 양말도 벗기고 칫솔에 치약까지 다 짜서 입에 넣어주면 그때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씻었다고 하고요. 집안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뭐 시키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기 좀 돌려줘 그러면 남편이 속옷도 돌려? 물온도 어떻게 해? 탈수는 몇 번 시켜? 그리고 세탁기 끝나면 원래 건조기 돌리거나 이렇게 널어야 되잖아요. 근데 젖은 빨래 그대로 세탁기에 방치해서 이 최 씨가 다시 빨아야 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왜 빨래 안 널었어? 그럼 이 남편의 대답은 빨래 널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른바 큰애기네요. 큰애기. 네. 아마 처음부터 신혼 초부터 버릇을 좀 잘못 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신혼 때부터 이랬으니까 애를 낳았다고 달라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쌍둥이니까 사실 뭐 쌍둥이 키우는 분들 옆에서 보니까 정말 뭐 이 2명이 아니라 3배, 4배라고 하는 게 제 실감이 나는데 더구나 이 남편까지 이 모양이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난 뒤에 할 일이 딱 자기가 봐서 아 이건 좀 해야 되겠다라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부탁을 해야 그것도 투덜투덜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남편이 좀 철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뭐 애가 만약에 이거는 그 쌍스피가 아닙니까? 한 명이 일어나면 또 옆에서 같이 우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도 남편이 뭘해야 될지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알려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잘 아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연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도 할 말이 있어요. 한술 더 뜹니다. 입에서 나온 얘기가요. 나는 혼자 돈 벌잖아. 독박 육아만 힘드냐. 독박 벌이도 힘들다. 이런 나왔네. 얘기를 나왔어.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 듣고 나니까요. 아, 그래서 그동안 그랬구나.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서 한숨 푹푹 쉬고 집안일 시키면 시큰둥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타박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던 거죠. 이 최 씨는 가뜩이나 일 관두고 육아하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독박벌이, 독박육아, 이 벗었습니다. 이거 거의.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께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백 변호사님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둘이 함께 아이를 낳아서 쌍둥이를 낳아서 힘들면 외벌이기 때문에 일할 때는 당연히 뭐 아내가 혼자 독박육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까지 돈 벌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아내는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쌍둥이 둘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럼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자기가 서툴더라도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지. 돈은 나 혼자 벌잖아. 네가 알아서 해. 자기 애 아닙니까? 자,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부 고용했습니까? 그러니까 끝. 돈을 갖다가 내가 줬으니까 네가 벌어줬으니까 네가 그건 해야 된다. 그건 가정부한테 하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방학 때 사실은 이제 집안일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힘든데 사실은 그걸 갖다 여자가 혼자 하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여성들 같은 경우도 독박이라는 말을 갖다가 자주 쓰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독박이 아니에요. 어차피 둘이가 같이 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뭐 독박 그냥 뭐 돈 번다. 나는 독박 뭐 육아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남성 이 여성이 제일 힘들 때가 이 아이들 요렇게 요만할 때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이렇게 선서 모습 한 번만. 왜요? 나는 부끄러움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있는데 있다. 저는 뭐 이제 일을 좀 하던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쌍둥이기도 하고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 아빠도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배워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같이 좀 해서 엄마가 좀 힘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본인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퇴근했을 때는 아이도 좀 클 때까지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쌍둥이 아빠가 있는데 예. 최대한 집에 가서 일해도 된다. 저는 배려를 해주세요. 저는 좀 가도 된다. 근데 그건 필요하다면. 딴 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다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애기들 아빠도 애기들 엄마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집 얘기 아니야 이거 다들 그러시는 분. 맞습니다. 얼리양님도요. 요즘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있구나 하셨고요. 라임통님 남편아 그냥 네가 애를 보고 부인이 나가서 일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참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손바닥만 한 장난감 택시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것 다름이 아닌 생쥐입니다. 저거 누가 조종해주는 거 아니고요. 놀랍게도 직접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침없이 직진하는 건 물론이고 왼쪽 오른쪽 방향 전환도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손으로 운전하는 아주 고급 기술까지 선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자, 이 쥐의 보호자 가족들은요.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다고 합니다. 바로 쥐에게 작은 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남들 같으면 코웃음을 치면서 넘겼겠지만요. 이들은 직접 실천으로 옮겼던 겁니다. 손재주 있는 보호자는 실제 작동하는 방향 페달을 달아서 소형 택시를 만들었고요. 매일 10분씩 연수를 받은 결과 이런 실력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말레이시아로 가보시죠. 여러 대 헬기들이 낮은 고도로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한 대의 헬기가 옆으로 방향을 틀면서 다른 헬기와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자,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던 그때 결국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파편들이 공중에서 흩어지고 두 헬기 모두 순식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어떻게? 자, 당시 헬기들은 다음 달에 있을 해군 창설 기념행사를 위해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편대 비행을 하던 중에 한 헬기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향을 잘못 틀었고 다른 헬기의 꼬리 회전 날개에 걸리면서 비극이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한 대는 해군 기지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인근 수영장에 떨어졌습니다. 자, 사람들. 안타깝게도 두 헬기에 타고 있던 탑승자가 10명인데요. 전원이 모두 현장에서 아이고야. 사망했고요.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한편 사고 원인 조사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가보시죠. 한 열차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 칸들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믿기지 않는 풍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차에서 내려서 이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이 열차 밤하늘 높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한동안 시내를 가로질렀는데요. 다행히 사람이 탄 열차는 아니었고 목재 침목을 싣고 있는 화물차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가 난 화물칸부터 분리시켰고 그렇죠.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에 성공하면서 위험 천만원 운행은 끝났다고 합니다. 불 왜 났대요? 자, 소방당국은 열차에 실려 있던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98 degrees, I can feel the heat between you and I. 나 안마 중 페블에서 So tell me where you at, girl. 코에이 비렉스 강력 탈취 스프레이 피존. 찝찝한 침구 냄새도 칙칙한 자켓 냄새도 말 수 없는 소파도 섬유 속 냄새를 피존의 향기로 스프레이 피존.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